재벌 총수인 남편이 한밤중에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내가 소란을 피우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다음 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에서 깨어났고 그룹이 파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서울에서 한재혁 회장이 사생활이 깨끗하기로 유명하고 정시연을 7년이나 기다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자신의 작은 장미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의 마음은 변했다. 정시연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한재혁이 오하늘이라는 환경운동가에게 푹 빠졌다는 소문은 이미 온 서울에 파다했다. 소문에 따르면 오하늘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학벌도 평범했지만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다. 꿈을 좇기 위해 그녀는 단호하게 대학을 자퇴하고 매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위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지구온난화와 멸종위기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한재혁이 보낸 꽃과 선물을 단호히 거절하며 위대한 환경보호 사업에 비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하찮은 것이라고 직언했다. 바로 이 한마디가 한재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기자들을 동원해 오하늘과 단독 인터뷰를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힘을 이용해 그녀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에서 연설할 기회까지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그녀를 정재계 명사들이 앞다투어 찾는 환경 스타로 만들어냈다. 오하늘을 위해 한재혁은 맞춤 정장을 입고 쓰레기를 줍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룹의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이나 줄어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속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폐쇄했다. 심지어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해 수십 개의 오염 유발 기업들을 파산시키기까지 했다. 한재혁이 오하늘을 위해 저지르는 온갖 광기 어린 행동들은 정시연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서재로 달려가 그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재혁은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막 불을 붙이려던 순간 그는 정시연이 담배 냄새를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의 동작이 잠시 멈칫하더니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시연을 향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읽을 수 없는 깊고 심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내 진정한 사랑이야, 시연아.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사랑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 정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치 얼음 창고에 갇힌 기분이었다. 우리 두 집안은 대대로 이어진 세교, 식여예요. 안정적인 정략 결혼은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죠. 저는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오직 하늘이에게만 속해 있어. 진정한 사랑? 그럼 자신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한재혁이 그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애타게 기다렸던 7년은 또 무엇이었는가? 정시연은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거대한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 자신을 사랑했던 한재혁이 갑자기 변심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한재혁은 그저 잠시 바람이 든 것뿐이라고. 환경운동가 오하늘이 것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정시연이 기다린 것은 한재혁이 오하늘을 본가로 데려와 온 가족에게 그녀의 지시에 따라 환경보호에 힘쓰라고 요구하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원래 한성그룹 안주인의 몫이었던 총괄 본부장 자리까지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오하늘이 한성그룹의 총괄 본부장이 된 바로 다음 날 정시연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성그룹이 정진그룹과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시켰다는 소식이었다. 정진그룹은 모든 자금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상태였다. 만약 중도에 멈추게 된다면 즉시 파산할지도 모르는 위기였다. 정시연은 불안에 떠는 부모님을 애써 진정시키고 곧장 한성그룹으로 달려갔다. 오하늘은 환경보호 포스터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시연의 간청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녹색을 칠한 뒤 차갑게 말했다.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는 대기오염이 극심해요. 환경을 파괴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런 프로젝트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정시연의 동공이 수축했다. 너무나도 황당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진그룹이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한성그룹의 지원이 없으면 파산밖에 길이 없다고요. 수만 명의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막막하게 만들 셈인가요? 오하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분노에 차 있었다. 정 이사님, 정진그룹의 파산은 그저 자본 하나가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뿐이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수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
설마 구분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프로젝트 현장에 가서 정좌 시위를 벌일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시현은 그녀가 그리던 포스터를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환경 선언문이었다. 정시현은 망설이지 않고 오하늘을 막아섰다. 한 걸음에 달려들어 포스터를 빼앗으려 했다. 안 돼. 절대 당신을 가게 둘 수 없어. 두 사람은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혼란 속에서 정성껏 그린 포스터가 두 동강으로 찢어졌다. 바로 그때 한재혁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구겨졌으며 얼굴에 몇 군데 긁힌 자국이 있는 오하늘을 보자 안색이 싹 변했다. 그는 오하늘을 품에 안고 부드럽게 물었다. 하늘아, 괜찮아? 오하늘은 가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재혁 씨, 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겠죠. 제가 밤새 그린 포스터가 아깝긴 하지만 정진그룹이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길을 계속 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한재혁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술이 하얗게 질린 정시연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가득했다. 여봐라, 사모님을 근신실로 모시고 가서 제대로 반성하게 해라.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오하늘을 보며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하늘아,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우리 출발하자. 정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재혁을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재혁, 당신 미쳤어요? 화력 발전보다 원자력 발전이 환경오염이 훨씬 적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저 프로젝트는 우리 부모님의 평생 수건 사업이라고요. 오하늘이 저걸 망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당신 저 여자를 그 정도로 사랑해요? 한재혁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연아, 그만해. 난 하늘이에게 그녀의 환경 사업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야만 그녀가 나와 함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가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는 정시연을 강제로 끌고 갔다. 한재혁, 날 놔줘요. 한성그룹 사모님 자리 포기할 수 있어요. 제발 우리 부모님 좀 살려줘요. 당신 저 여자 좋아하잖아요. 내가 물러날게요. 당신들 잃어줄 테니 제발. 한재혁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는 정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시연아, 그만 소란 피워. 이내 그는 오하늘을 데리고 몸을 돌려 떠나버렸다. 정시연이 아무리 애원하고 울부짖어도 그녀는 핸드폰을 빼앗기고 어두운 방에 갇히고 말았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심연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을 그토록 깊이 사랑하던 남자였다. 한성가와 정진가는 대대로 교류해온 집안으로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였다. 한재혁은 정시연보다 9살이 많았고 두 사람은 소꿉친구로 함께 자랐다. 한재혁은 언제나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도, 천둥치는 밤을 무서워하는 그녀 곁을 지켜준 사람도, 그리고 그녀에게 첫 키스를 한 사람도 그였다. 한재혁은 마치 꽃을 기르듯 정시연이라는 작은 장미를 20년간 애지중지 보살폈고 마침내 그녀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다렸다. 결혼식 날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애정 가득한 눈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시연아, 내 평생을 바쳐 너를 지켜줄게. 삶이 끝나는 날까지. 생각해보니 그는 그 말을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모양이다. 정시연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자신을 꼭 껴안았다. 아래 십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어두운 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호원이 그녀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정시연은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50통 가까이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불길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멀지 않은 곳에서 침울한 눈빛에 오하늘과 마주쳤다. 정시연은 그녀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찾아 나서려 했지만 오하늘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오하늘은 손에 든 에메랄드 목걸이와 기계식 시계를 들어 보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정 이사님, 이것들은 당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정시연의 귓가에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며 순간 청력을 잃었다. 뭐라고요? 오하늘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였다. 어제 시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원래는 공장 건물만 태우려고 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져서 폭발이 일어났죠. 불행하게도 당신 부모님께서 그 폭발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시연은 마치
수만 개의 화살에 심장이 꿰뚫린 듯했다. 휘청이며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설 수 있었다. 오하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현장 화재가 너무 심해서 당신 부모님을 찾았을 땐 시신과 이 두 물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면 대기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친환경 장례 방식으로 처리해드렸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켜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정 회장 부부의 시신이 분쇄기에 던져져 가루가 되고 생분해성 유골 주머니에 담겨 마치 쓰레기처럼 바다에 버려졌다. 정시연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순간 하늘이 빙빙 돌았다. 거대한 슬픔이 덩굴처럼 그녀를 옥죄어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눈이 핏발 선 채로 오하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오하늘은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정시연은 미친 사람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한재혁이 그 광경을 보고 즉시 달려와 그녀를 오하늘에게서 떼어냈다. 정시연! 그는 오하늘을 품에 안고 눈빛은 천년 묵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내 부모님 죽음은 사고였어. 하늘이와는 상관없다고. 대체 무슨 소란이야. 정진그룹은 내가 인수해서 네게 보상으로 주면 될 거 아니야. 모든 지분을 내 명의로 돌려주지. 보상? 정시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낮게 웃다가 이내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는 것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사랑과 사랑하지 않음의 경계는 이토록 명확했다. 부모님의 두 목숨이 그의 품에 안긴 여자의 신음소리 하나만도 못했다. 정시연은 7년간 사랑했던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릿한 기운이 치밀어 올랐고 그녀는 한 모금의 피를 토해냈다. 거대한 반동의 몸이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한재혁의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지만 품에 안긴 오하늘이 미세하게 떠는 것을 느끼자 그의 움직임은 멈췄다. 정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오하늘 앞에 섰다. 내 부모님 유품 돌려줘. 그녀의 손은 어느새 긁히고 찢겨 연한 피부에서 피가 배어나와 손금을 따라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오하늘은 한재혁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유품을 손에 꽉 쥐고 고개를 쳐들며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 이사님. 이 두 물건은 이미 환경단체에 경매로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환경보호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고요. 정시연이 필사적으로 유품을 되찾으려 했지만 들어올린 팔은 다음 순간 한재혁에게 세게 붙잡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시연아,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군. 하늘이가 기부금으로 쓰겠다고 했잖아. 못 들었어? 기부금이라고? 정시연은 비웃으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녀는 오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마련해주지.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가락에서 결혼반지를 억지로 빼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정시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지를 오하늘에게 내밀었다. 남아프리카 블루 다이아몬드. 가치가 수십억에 달하죠. 이걸로 바꿀 테니 내 부모님 유품 돌려줘요. 한재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오하늘이 그를 가로막았다. 좋아요, 정 이사님. 환경사업을 위해 귀한 마음을 내어주시니 모든 환경운동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한재혁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삼켰다. 정시연은 조심스럽게 부모님의 유품을 받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오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한재혁을 바라보았다. 재혁 씨, 정말 잘 됐어요. 이 반지만 팔면 환경 단체 활동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한재혁은 드물게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정시연이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오하늘의 손에서 반지를 받아들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늘아, 경매는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을 나온 정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넘실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부모님의 유골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해변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순식간에 시야를 흐렸다. 결혼식 날. 부모님께서 자신의 손을 한재혁의 손에 쥐어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재혁아, 우리 가장 소중한 딸을 자네에게 맡기네. 만약 우리 딸을 실망시키면 우리 목숨 걸고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그 생각이 들자 정시연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아... 그녀는 모래사장에 몸을 웅크리고 오른손으로 가슴팍 옷깃을 쥐어뜯고 왼손으로는 미친 듯이 바닥을 내리쳤다. 오장육부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쥐어짜이는 듯했다. 심장에서부터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찢어지는 고통이 모든 신경 말단을 파고들었다. 숨 쉬는 것조차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한재혁은
약속을 어겼다. 자신을 가장 아껴주시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그녀가 가졌던 2개의 가정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정시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들고 구청으로 향했다. 아니, 서울 강북경찰서로 갔다. 신고하겠습니다. 오하늘을 고의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녀의 말에 접수 담당 경찰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하늘이 경찰서로 연행될 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신고자인 정시연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투로 말했다. 정시연 씨, 이게 무슨 짓이죠? 정시연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 경찰에게 말했다. 저 여자 핸드폰에 제 부모님 시신을 모욕한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직접 불을 질렀다고 자백하는 것도 제 귀로 똑똑히 들었고요. 부모님이 사고를 당한 장소에 CCTV가 있을 테니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줄 겁니다. 오하늘은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정시연 씨,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부모님의 죽음은 사고였고 자연의 징벌이라고요. 자연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당신 부모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군요.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을 압수했지만 아무리 뒤져도 해당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 정시연 씨, 오하늘 씨, 핸드폰에는 그런 영상이 없습니다. 정시연은 믿지 않고 핸드폰을 빼앗아 기억을 더듬어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오하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시연 씨, 저는 유명한 환경운동가입니다. 동물 한 마리 해치는 것도 마음 아파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일부러 죽이겠어요? 제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저를 모함해서는 안 되죠. 정시연은 그녀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경찰관님, 현장 CCTV가 남아있을 겁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보해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정시연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경찰서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한의경이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밖에 환경운동가 수백 명이 몰려와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언론사 기자들도 환경소녀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있던 경찰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가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정시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한재혁이 굳은 얼굴로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정시연을 지나쳐 곧장 오하늘에게 다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늘아, 괜찮아? 내가 언론사와 환경단체에 연락해서 경찰서에 압력을 넣으라고 했어. 저들이 널 함부로 대하진 않았지? 오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재혁 씨, 전 괜찮아요. 한재혁은 칼날 같은 시선으로 정시연을 쏘아보며 분노에 차소리쳤다. 정시연, 이 난리통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정시연은 그의 냉담한 얼굴을 보며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천천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난리를 피운다고요? 오하늘이 불을 질러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시신까지 잔인하게 훼손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억울함을 푸는 게 뭐가 잘못됐죠? 한재혁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정말 답답하군. 네가 신고해서 하늘이가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는지 알아? 환경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너 때문에 비난받고 있잖아. 당장 신고 취하하고 언론 앞에서 하늘이에게 사과해. 정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재혁, 나더러 오하늘에게 사과하라고요? 불가능해요. 피해자는 나라고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핸드폰 화면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 부모님이 평생 일군 정진그룹이 완전히 사라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겠지. 정시연의 눈이 커졌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했다. 화면에는 바닥을 치고 있는 정진그룹의 주가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가 정진그룹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한재혁, 그녀의 목소리는 칼에 베인 듯 떨렸다. 당신 저 여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해요? 그녀의 눈이 붉어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약속했던 거 기억해요? 평생 나를 돌보고 절대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맹세했잖아요. 정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음속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재혁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온갖 방법으로 달래주던 남자가 이제는 무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찮다는 기세까지 보였다. 됐어. 예전엔 네가 울면 마음이 아팠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런 수법을 너무 많이 쓰니 이젠 짜증만 날 뿐이야. 한성그룹의 안주인은 그에 걸맞은 품위가 있어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체면은 지켜줄 테니. 정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는 손등으로 얼굴에 눈물을 닦아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한재혁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사과하죠. 조건은 이 지분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는 거예요. 한재혁은 내용도 보지 않고 펜을 들어 마지막에 서명했다. 정시연은 지분 양도 동의서로 위장한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한재혁의 불타는 시선을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곧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정시연은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공공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죽음은 사고였으며 오한을 씨와는 무관합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모든 언론 헤드라인은 정시연의 사과 뉴스로 도배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재혁이 돈을 주고 고용한 유명 환경 인플루언서들이 오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진실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고오염 기업인 정진그룹에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정시연의 개인 SNS 계정은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의 악플 공격에 시달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SNS 계정을 탈퇴했다. 그리고 서명이 완료된 이혼 합의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정시연 대표님, 한 달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면 두 분의 혼인관계는 공식적으로 해소됩니다. 정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혼 합의서에서 그녀는 정진그룹의 소유권만을 요구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한재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그녀에게 역겨움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다. 오하늘은 이미 한성가 저택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저택에서 나무젓가락 사용을 금지하고 내연기관차 운행을 중단시켰으며 육식을 금했다. 한재혁은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그 총애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 정시연은 방관자처럼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한때 한재혁을 깊이 사랑했던 마음은 거듭된 실망 속에서 완전히 식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이 역겨운 곳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어느덧 정 회장 부부의 초상이 치러지는 날이 왔다. 정시연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는 소규모로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만 초대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유품을 두 분의 흑백 영정 사진 앞에 놓고 스님들을 모셔와 명복을 비는 독경을 부탁했다. 수십 개의 화환이 빈소에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가져온 국화를 영정 앞에 바치고 3번 향을 피워 절을 했다. 정시연이 스님들과 함께 경을 외우고 경문이 적힌 노란 종이를 태우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려왔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소음은 점점 커졌다. 그녀가 몸을 일으켜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나가려던 순간 기세등등하게 빈소로 쳐들어오는 오하늘을 보았다. 정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험악한 표정으로 따져 물었다. 오하늘 씨, 여기는 어쩐 일이죠? 오하늘은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빈소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점점 차올랐다. 정 이사님,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장례식을 낭비하며 치르는 거죠?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화환과 노잣돈, 타오르는 향을 가리키며 무겁게 말했다. 이 화환들을 만드는데 나무가 얼마나 많이 베이는지 아세요? 타는 노잣돈과 향에서 포르말데히드, 벤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아시냐고요. 저는 당신 부모님의 죽음이 당신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뉘우치기는커녕 도가 지나치시네요. 말을 마친 오하늘은 화환 쪽으로 달려가 망치를 휘둘러 부수기 시작했다. 그것도 모자라 스님 앞에 화로를 발로 걷어찼다. 순식간에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정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오하늘이 타오르는 향을 꺾으려 하자 그녀는 즉시 달려가 막아섰다. 이 미친 여자, 당장 멈춰. 정시연이 오하늘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당기자 오하늘은 몸이 뒤로 쏠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하늘아. 한재혁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는 오하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받아 안았다. 무슨 일이야? 오하늘은 그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역시 제가 시연 씨에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좋게 타일렀는데 갑자기 타는 향으로 제 몸을 지지려고 했어요. 그녀는 팔을 돌려 몇 군데 붉게 데인 자국을 보여주었다. 정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저 여자가 멋대로 부모님 장례식을 망쳐서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한재혁은 듣지 못했다는 듯 오하늘의 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구급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정시현은 옆에 세워둔 채 오하늘의 상처를 세심하게 치료했다. 그녀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위로했다. 걱정 마, 하늘아. 내가 네 억울함 꼭 풀어줄게. 정시현의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재혁이 빈소의 난장판이 누구 소행인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정시현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여봐라. 사모님을 붙잡아라. 경호원 2명이 즉시 그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는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했고 비서는 놀라움과 난처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시현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한재혁, 나한테 뭘 하려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지극히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 네가 감히 하늘이를 되게 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녀는 기가 막혀 웃었다.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한재혁, 당신 정말 역겹네요. 그 말에 한재혁의 미간에 분노가 서렸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말이 끝나자 경호원 몇 명이 항아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벌겋게 타오르는 향재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한재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들은 재빨리 향재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들어올려 정시현의 몸 위로 쏟아부었다. 처절한 비명이 정시현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녀의 옷과 피부 위로 뜨거운 향재가 달라붙었다. 수많은 잿가루가 그녀의 모든 모공에 들러붙었고 그 뜨거운 온기는 신경 말단을 타고 심장까지 태울듯이 번져나갔다. 정시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맹렬한 자결감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감했다. 피부 마디마디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고 검게 변하는 듯했고 고통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몸속에서 불길이 타올라 오장육부를 재로 만들려는 것만 같았다. 극심한 고통에 정시현은 저도 모르게 바닥을 뒹굴었고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일부 향재가 숨을 쉴 때마다 입 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목구멍을 막았다. 그녀는 격렬하게 기침하며 무의식적으로 발버둥쳤다. 목소리는 잿가루에 막혀 몹시 쉬어 있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텅 빈 시선이 힘없이 한재혁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오하늘에게 쏠려 있었다. 하늘아, 가자. 병원에 데려다 줄게. 말을 마친 그는 오하늘을 안고 일어서려 했지만 옷소매가 살짝 당겨졌다. 오하늘의 눈빛은 맑았고 말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재혁 씨, 하지만 이 장례식 마음에 걸려서요. 한재혁은 금세 그녀가 말을 끝맺지 못한 속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입술을 살짝 여러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사모님을 끌어내. 이 장례식장은 철거해버려. 오하늘은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리고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가슴에 살며시 기댔다. 재혁 씨, 이렇게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다니 고마워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늘아, 말했잖아.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정시현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녀의 목은 잿가루로 가득 차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거대한 슬픔이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의식마저 집어삼켰다. 한재혁, 나 정말 후회해. 당신을 사랑한 게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어. 정시현은 시끄러운 언쟁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몇 번을 애써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한재혁 회장님, 환자는 전신에 광범위한 화상을 입어 저온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로 저온 치료실에서 옮기시면 저희가 매우 곤란합니다. 만약 환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회장님께서 지셔야 할 겁니다. 정시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말하는 이의 신원을 더듬었다. 이내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사 선생님, 저온 환경을 유지하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해수면이 몇 센티미터나 상승하는지 아세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섬나라들이 얼마나 위협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오하늘이 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재혁의 무심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의사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시연이의 남편입니다.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시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당장 눈을 뜨고 그에게 꺼지라고 욕설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와 의식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시연이 다시 깨어났을 때
코끝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자 뜻밖에도 침대 곁에 앉아 물수건을 짜고 있는 한재혁이 보였다. 그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차가운 물수건이 팔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본 한재혁의 눈에 희미한 기쁨이 스쳤다. 시연아, 일어났구나. 몸은 좀 어때? 정시연은 팔을 움직여 물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목소리는 극도로 잠겨 있었다. 몸 상태? 차라리 내 몸에 향지 한 동이를 부어보세요. 직접 느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한재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미간에는 짜증이 서렸지만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해. 네가 나한테 화내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하늘이 말이 맞아. 그렇게 낭비하며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건 옳지 않았어. 넌 한성그룹의 안주인이니만큼 더 솔선수범해서 환경보호에 기여해야지. 안주인? 정시연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선은 아득히 먼 곳을 향했다. 이제 안 해요. 그 자리는 원하는 사람이나 앉으라고 하세요. 그녀는 그를 완전히 떠날 생각이었다. 정시연은 한참 동안 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화상이 점차 회복되었다. 한재혁은 자주 병문안을 왔지만 그의 입에서는 오한을 이야기뿐이었다. 그녀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거나 성공적인 환경 강연을 했다거나 동물들을 용감하게 구해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그의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오하늘에게 가 있는 듯했다. 정시연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자랑하고 싶으면 사람 잘못 골랐어요. 난 그 여자의 영웅담 따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한재혁은 그녀의 쌀쌀맞은 태도에 익숙해진 듯했다. 그는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리고 넌 내 아내니까 내가 돌볼 책임이 있어. 정시연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고 싶어 할 리 없었다. 언론에서 그와 오하늘의 미묘한 관계를 대서특필하며 오하늘의 환경운동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많은 급진적인 환경운동가들은 오하늘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재벌가에 시집가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오하늘은 어쩔 수 없이 한재혁과 거리를 두겠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했다. 그 환경운동가에 대한 그의 미련은 명백했고 자신은 그저 그들의 사랑 게임에 이용되는 방패막이일 뿐이었다. 퇴원 후 한재혁은 정시연을 저택으로 데려갔다.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굳건한 사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오하늘의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려 했다. 저택에 도착하자 정시연은 그곳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불과 보름 만에 오하늘은 저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모든 전자제품은 창고로 들어갔고 나무젓가락은 포크와 나이프로 교체되었으며 정원은 작은 동물원으로 변해 있었다. 한재혁과 정시연을 본 오하늘은 마치 자신이 이곳의 여주인인 양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재혁 씨, 시연 씨,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정시연은 그저 가볍게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초리는 주방장이 장작 한 무더기를 지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포착했다. 오하늘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전기제품 사용을 줄이는 게 환경에 좋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장작으로 요리하라고 했어요. 한재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정시연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오하늘 씨, 장작을 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나요? 오하늘의 안색이 변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시연 씨는 잘 모르시나 본데 전기제품이 유발하는 오염이 장작을 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저도 득실을 따져본 결정이에요. 정시연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곧 떠날 몸이니 오하늘이 마음대로 저택을 휘젓게 내버려 두기로 했다. 식탁에는 온통 채식 요리뿐이었다. 정시연은 병원에서 유동식에 질려있던 터라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맛을 느꼈다. 반면 오하늘과 한재혁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하늘이 미국에서 열리는 환경포럼에 초청받았는데 화석 연료를 소모하는 비행기나 배를 타기 싫어 범선을 타고 가려 한다는 이야기였다. 한재혁은 범선이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속도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오하늘은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미국에 가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제 역시 제가 얼마 전에 구출했던 공연하던 흑곰이 걱정돼요. 우리가 모두 떠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텐데. 한재혁은 눈을 내리깔고 무심코 말했다. 그럼 동물원에 보내면 되지. 그건 안 돼요. 오하늘이 즉시 반대했다. 그 곰은 지금 성질이 포악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요.
동물원의 다른 동물들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그러더니 그녀의 시선이 정시연에게 향했다. 눈에는 알아채기 힘든 저기가 서려 있었다. 시연 씨에게 좀 돌봐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한성가와 한성그룹의 환경사업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명분이 서지 않잖아요. 시연 씨야말로 한성가의 안주인이시니 곰을 돌봐주시는 게 환경사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정시연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입안에 채소를 천천히 삼킨 뒤 나른하게 물었다. 오하늘 씨, 지금 명분을 찾고 계신 건가요? 그녀의 시선은 한재혁에게 향했다.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한 회장님, 마음에 둔 사람 상처 주지 마세요. 전 환경보호엔 별 관심 없으니 오하늘 씨가 그렇게 잘한다면 그분에게 안주인 자리를 넘겨주는 게 어때요? 한재혁이 식기를 세게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노기가 서렸다. 정시연, 아직도 끝낼 생각이 없어? 정시연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당신들 연애 노름에 끼어들 생각 없어요. 동물을 먹이든 뭘 하든 난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난 곧 이 집을 떠날 거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하늘이 급히 끼어들었다. 재혁 씨 그만해요. 저 때문에 두 분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아요. 저 포럼에 가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한재혁의 마음은 온통 오하늘에게 쏠려 있어. 정시연의 마지막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그는 오하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하늘아,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네 미래를 포기하지 마. 그러더니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사모님을 모시고 가서 저 흑곰을 돌보게 해라. 몇몇 하인들이 즉시 다가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정시연을 붙잡았다. 한재혁, 당신 미쳤어? 날 끌어들이지 마.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소리쳐도 결국 흑곰이 갇힌 우리 안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 흑곰의 눈은 불처럼 붉었고 날카로운 이빨에는 침이 걸려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오하늘의 요구로 저택 전체가 채식을 하면서 이 흑곰도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한 상태였다. 곰은 코를 킁킁거리다 정시연의 몸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자마자 눈을 번쩍 뜨고 사나운 모습을 드러냈다. 목구멍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네 발로 땅에 붙어 천천히 다가왔다. 정시연의 호흡이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극도의 공포가 그녀의 몸을 올감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모든 하인들은 굶주린 흑곰의 공격을 받을까봐 멀찌감치 서 있었다. 정시연은 흑곰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며 호흡을 늦추고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 했었다. 그리고 한 하인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꿀 한 통 가져와. 하인이 망설이자 그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한재혁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안주인이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희도 함께 죽게 될 거라 믿어. 하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즉시 꿀을 가지러 달려갔다. 정시연은 꿀을 받아 조심스럽게 문에서 가장 먼 곳에 부었다. 흑곰은 시력은 나빴지만 후각은 매우 예민했다. 꿀의 단내가 즉시 곰의 주의를 끌었다. 정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문 쪽으로 이동했다. 10걸음, 5걸음, 마지막 한 걸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가장 빠른 속도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정시연의 움직임이 흑곰을 격분시킨 듯했다. 곰은 포효하며 앞발을 휘둘렀다. 하로덴! 정시연은 등 뒤를 곰 발바닥에 정통으로 맞았다. 몸은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 누더기 인형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정시연은 온몸에 붕대를 감아미라 같았다. 병실에는 그녀 혼자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한재혁은 오하늘과 함께 일주일 예정으로 미국 환경포럼에 참석하러 떠났다. 정시연이 병원에서 사흘을 요양했을 때 구청에서 문자가 왔다. 이혼 숙려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억지로 퇴원하여 혼자 구청으로 가 이혼 확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저택으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겼다. 정시연은 주저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그녀는 차를 불러 곧장 서울 강북에 있는 풍성그룹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핸드폰 화면에 최신 뉴스가 떴다. 포럼에서 환경소녀 오하늘의 최신 연설이 보도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는 붕괴하고 있고 우리는 대멸종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단상 아래의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한재혁의 눈에는 찬사와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정시연은 냉소하며 뉴스를 껐다. 한재혁, 당신이 그토록 오하늘의 환경 이상을 실현시켜주고 싶다면 내가 이루어주지. 정시연은 풍성그룹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다. 주태강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내 직원은 그녀를 회장실 문 앞까지 안내하고는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활짝 열었다. 한편 오하늘이 연설을 마친 후 한재혁은 그녀와 함께 미국 곳곳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소식을 접했다. 풍성그룹이 정진그룹과 심도 있는 협력을 시작하며 양측이 내연기관, 자동차, 원자력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한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즉시 카카오톡을 켜 정시연에게 보이스톡을 걸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상대방이 회원님을 차단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그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님을 알려주었다.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바로 그때 한재혁은 친한 친구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친구는 정시연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캡처해서 보내며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혼까지 했냐고 물었다. 이혼? 한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다. 거기에는 정시연이 올린 최신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2장, 하나는 이혼 확인서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주태강과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아쉬워할 것 없어. 헤어진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할 일. 이제부터 은혜도 원수도 없다. 풍성그룹 회장실. 정시연이 문을 열자 회장 의자가 천천히 돌아 그녀를 향했다. 주태강은 팔짱을 낀 채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눈은 블랙홀처럼 깊었다. 정시연은 마치 맹수에게 노려보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주 회장님,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정 대표님, 주태강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앉으시죠. 정시연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성그룹에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태강의 눈에 빛이 스쳤다.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화제를 돌렸다. 한재혁 회장과 사이가 아주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정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몇 부를 꺼내 건넸다. 주태강이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자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서류에는 한성그룹 산하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과 일부 오염 유발 공장들의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주 회장님, 이 정도면 성의가 충분할까요? 정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물었다. 주태강이 큰 소리로 웃었다. 정 대표님, 아니, 정 회장님, 당신의 제안 아주 흥미롭군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시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증오가 가득했다. 한재혁과 오하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습니다. 주태강은 서류를 덮었다. 그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감돌았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풍성가의 정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풍성그룹과 한성그룹은 서울의 양대 산맥처럼 수십 년간 다투어 왔지만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정진그룹과 정략 결혼한 후 한성그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풍성그룹은 정치계와 재계는 물론 어둠의 세계까지 장악한 지하 세계의 패자였다. 한성그룹은 끝내 풍성그룹을 완전히 꺾지 못했다. 주태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정시연은 그의 눈에서 흥미를 잃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간단합니다. 오하늘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실체를 완전히 벗겨내는 겁니다. 한재혁은 오하늘과 밀접한 관계로 그녀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었죠. 많은 하청 공장들이 그들 때문에 파산했고요. 게다가 오하늘은 제 부모님의 목숨값만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행동이 신중해서 제가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주 회장님께는 식은 죽 먹기일 거라 믿습니다. 주태강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 회장님, 오하늘의 증거를 잡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당신을 돕는 대가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정시연은 마음이 철렁했다. 협상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를 움직일 만한 충분한 카드를 내놓아야 했다. 정진그룹은 풍성그룹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주태강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정 회장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정진그룹은 이미 파산 직전에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그 말을 듣고
정시현은 고개를 숙여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건넸다. 정진그룹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청정에너지, 태양광, 전기차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동의만 하신다면 정진그룹은 풍성그룹과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익 분배는 풍성그룹 7, 정진그룹 3으로 하고요. 주태강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 회장님,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시현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화답했다. 저도 기쁩니다. 풍성가와 정진가의 협력 소식이 발표되자 서울은 즉시 발칵 뒤집혔다. 정진그룹의 주가는 로켓처럼 최저점에서 수직 상승했다. 전성기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폭락세는 멈췄다. 다음 날 풍성가와 정진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의 거의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고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도 동시에 생중계되었다. 정시현은 연단에 앉아 마이크를 앞에 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진그룹의 총수이자 한재혁 회장의 전부인 정시현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정시현은 이혼 확인서를 꺼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한재혁 회장과 이혼한 것은 오하늘이라는 환경운동가 때문입니다. 한 달 전 한재혁 회장은 일방적으로 정진그룹과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계약을 파기하여 정진의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그는 원래 한성가 안주인의 몫이었던 총괄 본부장 자리를 오하늘에게 주었고 제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자 환경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시켜 공장에 불을 지르게 해 제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정시현은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가 말하는 환경보호란 불을 질러 폭발을 일으키고 제 부모님을 직접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주태강을 향했고 그는 조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에는 오하늘이 불을 지르기 전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경악했다. 그녀는 심지어 제 부모님의 시신까지 모욕하려 했습니다. 시신을 분쇄해 생분해성 주머니에 담아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생중계 화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정시현은 흐느끼며 일어서서 팔과 다리에 남은 화상 흉터를 드러냈다. 오하늘은 제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가 막으려 하자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웠죠. 한재혁 회장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제가 그랬다고 단정하고는 벌겋게 달군 향제를 제 온몸에 부었습니다.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저온 치료실에서 옮겼고 오하늘은 자신의 거짓 환경보호를 위해 저를 굶주린 흑곰에게 먹이로 던져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재혁, 환경소녀, 위선, 오하늘, 가짜 인생 등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을 맹비난했다. 환경소녀? 그 모피 코트나 벗고 말하지. 한재혁 미친 거 아냐? 아내를 저렇게 학대하고 구호만 외치는 여자한테는 끔뻑 죽네. 눈이 삐었나? 오하늘이 어디가 착하다는 거야? 입만 열면 환경, 머릿속은 온통 계산뿐. 동시에 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계약을 중단하고 정진그룹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협력 제안서를 보며 정시현은 자신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주태강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주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가 증거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기자회견이 이렇게 순조롭지 못했을 것이다. 주태강은 가볍게 웃으며 그녀를 부축했다. 정 회장님, 말로만 하는 감사보다 저는 실질적인 이익을 더 중시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한재혁은 오하늘의 불평을 무시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비행기가 막 착륙하자마자 그는 공항에 잠복해 있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기자들은 한재혁과 오하늘이 나란히 걷는 것을 보자마자 흥분해서 들끓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밀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한 회장님, 정시현 씨와 이혼한 것이 환경운동가 오하늘 씨 때문입니까? 오하늘 씨, 평생 환경사업에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한 회장님과부터 다니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한 회장님 정시현 씨를 학대했다는 소문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하늘 씨, 정시현 씨 부모님을 일부러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 아닙니까?
한재혁은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오하늘은 겁에 질려 그의 등 뒤에 숨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리무진에 오르고 나서야 그는 분노의 차 넥타이를 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정시연, 그 여자 어딨어?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노기등등한 한재혁을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는 이미 이사하셨습니다. 듀. 그는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차는 곧 한성그룹에 도착했다. 홍보팀과 마케팅팀 직원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재혁의 지시가 절실했다. 즉시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한성그룹의 환경기여부터 시작해서 환경운동가들에게 연락해 온라인에서 우리를 옹호하게 만들어 정시연에 대해서는 이익 분배 문제로 앙심을 품고 나를 고의로 흑색 선전했다고 퍼뜨려 한재혁은 여론이 외국에서처럼 수많은 환경운동가들이 한성그룹과 오하늘을 위해 나서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네티즌들은 냉철했다. 한성그룹 진짜 웃기네. 외국 NGO한테 돈 먹었나? 맨날 구호만 외치고 실질적인 건 하나도 안 해. 사막 가서 나무 심을 용기는 없고 공장문 닫아서 그 많은 사람 실업자 만드는 게 무슨 능력이라고. 경제가 있어야 환경도 있는 거지. 경제 발전도 못 시키면서 환경 타령은 무슨. 진짜 환경운동가들이 보면 토하겠다. 여론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한성그룹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수십 개의 협력사가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재혁은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결국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놀랍게도 정시연이었다. 한재혁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정시연, 대체 무슨 꿍꿍이야?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회장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셨나 보군요. 그 경멸적인 어조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 이혼 확인서는 또 뭐야? 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적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정시연의 말투는 물처럼 평온했다. 회장님께서 이혼 확인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전화한 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진과의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통보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정진에 위약금 0억 원을 배상하시든가 아니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기다리시든가 하세요. 그녀의 말에 한재혁은 잠시 멍해졌다. 정진그룹은 한성그룹에 인수됐잖아. 네가 어떻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한재혁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이 거부되었다. 그는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진 채 비서를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비서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다. 그가 서명했던 소위 지분양도 계약서는 사실 이혼 합의서였고 그 합의서에는 그와 정시연의 재산이 명확히 분할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정진그룹은 다시 그녀의 소유가 된 것이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시연, 어떻게 이렇게 냉혹하게 변할 수 있지? 한재혁은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정시연과의 사진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두 사람은 9살 차이였다. 한재혁은 어릴 때부터 정시연을 여동생처럼 여겼다. 그녀를 지키고 보호했다. 하지만 어느새 감정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하루하루 자라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시연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양가도 이를 기뻐했다. 한재혁은 정시연을 7년이나 기다려 마침내 자신이 직접 키운 작은 장미를 아내로 맞이했다. 결혼 생활은 연애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그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상 최고의 것들을 바치고 싶어 했다. 어쩌면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까. 한재혁은 금세 권태를 느꼈다. 얻지 못한 것은 영원히 갈망하게 되지만 얻고 나면 별것 아니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그 7년을 어떻게 버텼는지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다 한 회의에서 그는 연단에서 연설하는 오하늘을 만났다.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과 뜨거운 열정은 즉시 그의 흥미를 끌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져 거센 파도가 일듯 그는 오하늘에게 미친 듯이 구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다른 이상을 가졌고 환경사업에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재혁은 그녀를 매우 높이 평가했고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정시연이 소식을 듣고 따져 물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두 사람은 소꿉친구였고 그녀는 자신을 깊이 사랑했다.
온실 속 장미는 온실에서만 자랄 수 있고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 한재혁은 정시연이 바로 그런 장미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곁에 두고 최고의 환경과 생활을 제공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재혁의 상념을 깨뜨렸다. 오하늘이 천천히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부드럽게 안았다. 재혁 씨, 걱정 마세요. 시연 씨가 저를 너무 미워해서 당신에게 화풀이 하는 걸 거예요. 일부러 이혼까지 하고 제가 가서 잘 설명할게요.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시연 씨는 제가 부모님을 죽이고 유골까지 훼손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전 정말 그런 적 없는데 진작에 시연 씨를 데리고 함께 갔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불과 몇 마디 말에 한재혁의 마음속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오하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지친 듯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알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도 좋은 뜻으로 한 거겠지. 시연이가 너무 꽉 막혀서 그래. 넌 찾아갈 필요 없어. 내가 잘 설명할 테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오하늘의 눈에 스친 교활한 빛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하늘은 한재혁의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는 한 대의 차가 소리 없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차는 이리저리 방향을 틀더니 마침내 인적이 드문한 주택가에 멈췄다. 오하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황급히 그 집의 문을 두드렸다. 문틈으로 한 남자의 머리가 삐죽 나왔다. 주태강과 정시연은 차 안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오하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혼자 걸어 나왔다. 주태강은 핸드폰을 들어 가볍게 지시했다. 시작해. 곧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안으로 들이닥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른 체구의 남자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왔다. 주태강은 턱을 까딱하며 미소 짓고는 차를 돌려 떠났다. 차 안에서 정시연은 진심으로 그에게 말했다. 주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주태강이 기자회견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반대했었다. 오하늘이 워낙 신중해서 그의 정보원들도 증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고 어쩌면 이미 파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태강이 뱀을 굴에서 나오게 하는 계책을 알려주고 나서야 오하늘은 과연 덫에 걸렸다. 그녀는 초조해져서 증거를 숨겨둔 곳을 확인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태강은 정시연을 자신의 빌라로 데려갔다. 빌라에는 으스스해 보이는 지하실이 있었다. 마른 남자는 경호원들에게 떠밀려 비틀거리다가 그들 앞에 쓰러졌다. 정시연은 그의 옷에 프린트된 오하늘의 얼굴을 쳐다보며 천천히 물었다. 오하늘과 무슨 관계죠? 마른 남자는 눈을 치켜떴지만 대답 대신 되물었다. 당신들 누구야? 납치는 불법이야. 주태강은 비웃으며 정시연에게 말했다. 잠시만요. 몇 분 후 마른 남자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태강을 쳐다보았다. 그의 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지만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주태강은 비밀번호로 남자의 핸드폰 잠금을 풀고 정시연에게 흔들어 보였다. 모든 영상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에 이체가 서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지하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갔다. 주태강의 거실은 흑백 톤으로 꾸며져 있어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그는 정시연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고는 차를 우려냈다. 이 황차 한번 맛보시죠. 짙은 차 향기가 코끝을 가득 채웠다. 향기만 맡아도 좋은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태강은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따랐다. 제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정시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눈을 들어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밖에서는 당신이 한재혁이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운 작은 장미라고들 하더군요. 그런 장면을 무서워할 줄 알았죠. 그런 장면. 그녀는 방금 지하실에서 주태강이 마른 남자의 턱을 거침없이 잡고 주먹으로 내리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작은 장미라. 한재혁은 저를 그렇게 봤군요.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놀랐을 뿐입니다. 주태강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신에게도 차를 따랐다. 오, 의외군요. 그녀는 생각하다 대답했다. 더 잔인한 고문 도구를 볼 줄 알았거든요. 풍선가가 어둠의 세계에서 손 뗀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도 당신을 얕봤군요. 정시연은 찻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장미에게 가시가 있다는 건 모르셨나 봐요? 주태강이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당신을 놓친 건 한재혁의 안목이 없는 탓이죠. 그녀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한재혁을 본 건 제 눈이 멀었던 탓입니다. 정시연과 주태강은 차를 마시며 마른 남자의 핸드폰 내용을 살폈다. 이 남자는 오하늘의 광펜으로
그녀의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핸드폰의 암호화된 파일에서 그들은 오하늘이 정시연의 부모님 유해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기록한 영상을 발견했다. 됐어요. 드디어 오하늘을 법정에 세울 증거를 찾았어요. 정시연이 흥분해서 외쳤다. 주태강은 대답 대신 몇 장의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왜 그러세요? 이 사진들에 뭐 문제라도 있나요? 사진들은 남자가 오하늘의 연설, 시위, 행사 참여 순간들을 찍은 것들이었다. 별다를 것 없어 보였다. 주태강은 사진 하단에 표시된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좀 이상합니다. 보통 사진은 수십 메가바이트면 큰 편인데 이 사진들은 장당 1기가바이트가 넘어요. 이 사진들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시연은 그의 의도를 금세 알아차렸다. 주태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 은닉 기술의 일종입니다. 비밀 정보를 표면 아래에 숨겨서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해독할 수 있을까요? 보코화 소프트웨어로 영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 회사 기술팀의 사진 보코화를 지시했다. 30분 후 보코화된 영상이 주태강의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두 사람은 조급하게 영상을 열었다. 영상은 전부 오하늘을 녹화한 것이었다. 마른 남자는 그녀의 충실한 팬일 뿐만 아니라 광적인 스토커이기도 했다. 오하늘이 어디를 가든 그는 뒤따르며 은폐 카메라로 그녀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게 뭐죠? 정시연의 눈이 커졌다. 영상 속에서 마른 남자는 오하늘의 뒤를 따르며 그녀가 일부러 인화성 물질이 보관된 장소를 찾아내는 과정을 전부 기록했다.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걸어 정시연의 부모님을 그곳으로 불러냈다. 이어서 몰래 횃불을 던져 격렬한 폭발을 일으켰다. 정시연의 부모님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목소리가 메었다. 그 여자였어. 오하늘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주태강은 무너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동정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녀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전에는 오하늘이 불을 지르는 CCTV만 있어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지만 이제 이 영상이 있다면 그녀의 고의살인죄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사람을 시켜 이 영상들을 정리해서 전부 강북경찰서로 보내겠습니다. 서울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돕게 할게요. 정시연은 이미 말을 잇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다. 주태강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걱정 말아요. 한재혁 쪽은 내가 처리할 테니 오하늘이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환경운동가 오하늘이 다시 강북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서울은 떠들썩했다. 후각이 예민한 기자들은 강북경찰서 밖에 진을 치고 최신 소식을 기다렸다. 비서가 한재혁에게 이 소식을 보고하자 그는 분노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어떻게 된 거야? 강북경찰서에서 미리 연락도 없었어?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장님, 경찰이 오하늘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한재혁은 황급히 강북경찰서로 달려갔다.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정시연과 주태강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에 한재혁은 불쾌감을 느꼈다. 그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울음 섞인 여자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재혁 씨! 오하늘이 수갑을 찬 채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날 좀 구해줘요. 경찰이 내가 사람을 죽였대요. 한재혁은 걸음을 멈추고 오하늘에게 향했다. 경찰관님, 하늘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은 그를 힐끗 쳐다보며 사무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사건은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마친 두 명의 경찰은 오하늘을 데리고 조사실로 향했다. 재혁 씨, 구해줘요. 오하늘은 절망적으로 외치며 그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라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절망과 공포가 한재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잠깐만요. 그는 재빨리 그들을 뒤쫓아가 강북경찰서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건 우리 차장님 전화번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겁니다. 한재혁은 말하며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다. 두 경찰은 고개를 돌려 피식 웃었다. 회장님, 저희더러 뭘 보라는 겁니까?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핸드폰을 돌아보았다. 수화기에서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한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고 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걸었다. 10번 넘게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의 마음에 한기가 스며들었다. 한 경찰이 그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회장님, 경찰서는 국가기관이지 사기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수사합니다. 소환이든 체포든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며 억울한 사건이나 피의자 학대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갔다. 오하늘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한재혁, 어떻게든 해봐요. 난 감옥 가기 싫어. 갇히기 싫다고. 한재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른 인맥을 찾아보려던 찰나 한 경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아, 회장님. 차장님께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셔서 아마 연락이 안 되실 겁니다. 디위치. 한재혁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의 시선이 주태강에게 향했을 때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두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네, 지시냐. 의문문이었지만 어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주태강은 다리를 꼰 채 비웃으며 한재혁을 바라보았다. 한 회장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태강, 대체 무슨 속셈이야? 이어서 그의 시선이 정시연에게 향했다. 시연아,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난 거야. 정시연은 그의 황당한 논리에 기가 막혔다. 한재혁 씨,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밖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어떻게 모든 걸 내가 화가 났다는 걸로 결론 내릴 수 있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주태강이 가볍게 웃었다. 한 회장님, 저는 그저 서울 시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해충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 말이죠. 여긴 수도, 서울입니다. 어떻게 범법자가 활개치고 다니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너. 한재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태강이 그의 팔을 잡아 세게 밀쳤다.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정시연이 벌떡 일어나 그를 쏘아보았다. 한재혁, 여긴 경찰서야. 주 회장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한재혁은 이런 정시연을 본 적이 없었다. 다른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다니. 한재혁이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그의 핸드폰이 급하게 울렸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에서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한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가 오하늘을 따라 미국 포럼에 참석한 이유는 그녀에 대한 호감도 있었지만 그녀의 환경 소녀 이미지를 이용해 미국 및 유럽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서구에서는 환경보호가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었고 환경과 관련된 일은 막대한 조작의 여지가 있었다. 오하늘은 한성그룹이 외부에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명함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한재혁의 시선이 정시연과 주태강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 몸을 돌렸다. 오하늘 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그녀가 정시연 씨 부모님을 고의로 살해한 영상도 인터넷에 올라와 현재 조회수가 수천만 회에 달합니다. 한재혁은 며칠 동안 국내 협력 문제를 처리하느라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오하늘이 정시연의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허둥지둥 소셜 플랫폼을 열었다. 환경소녀, 오하늘, 체포, 오하늘, 인면수심.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8개가 오하늘 관련이었다. 한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검색어를 클릭했다. 영상 하나가 튀어나왔다. 조회수와 댓글은 수천만 건에 달했다. 거봐, 오하늘 저거 좋은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환경소녀는 무슨 남들 환경운동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는 온갖 낭비의 범죄까지 저지르네. 입으로는 동물보호, 몸에는 모피코트. 절약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사무실 의자는 1억 5천만 원짜리라며 네티즌들의 냉소적인 비난에 한재혁의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오하늘이 어떻게 정 회장 부부를 인화성 물질 창고로 유인하고 잔인하게 불을 붙였는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한재혁은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다.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른 남자가 몰래 찍은 오하늘 자신도 모르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는 채식주의자인 척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를 즐겼다. 전 세계의 산업을 멈추고 비행기와 배 사용을 금지하자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1등석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불법적인 열대우림 벌목을 멈추라고 외치면서 그녀가 앉은 의자는 열대우림의 목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악행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한재혁의 눈은 핏발이 섰고 손가락은 핸드폰을 부술듯 꽉 쥐었다. 그는 오하늘이 순수하고 선하며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소녀라고 믿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는 완전히 속았다. 주! 한재혁의 분노는 이성을 태워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세게 내리쳤다. 이 모든 증거 영상을 보고 나니 자신 앞에서 정의로운 척하던 오하늘의 모습이 떠올라 역겨움이 치밀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오하늘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재혁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정시현의 기자회견으로 국내 협력사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그는 구사일생으로 해외 협력사들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제 오하늘의 환경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해외 협력사들마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한재혁은 인생 최대의 좌절을 맛보았다. 어떻게든 미국 쪽 협력사들을 안정시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하늘과 한성그룹을 분리시켜. 국내 협력사들은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겠어. 그의 시선이 강북경찰서 안을 향했다.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오하늘, 널 살려두지 않겠어. 한재혁은 전화를 끊고 황급히 경찰서 로비로 돌아와 정시현을 찾았다. 하지만 온 로비를 뒤져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다. 한재혁은 경찰에 연행되는 오하늘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한성그룹으로 차를 몰았다. 오하늘 사건으로 한성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하여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한재혁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했다. 그의 고개 숙인 태도에 분노하던 이사들도 점차 누그러졌다. 이사님들, 이전의 일들은 모두 저의 판단착오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임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님께서 힘들게 일구신 한성그룹이 제 손에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룹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성그룹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협력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말을 마친 한재혁은 모든 이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원로 이사가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한 회장.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이사들의 약속을 받아낸 한재혁은 즉시 대대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한성그룹의 가장 충실한 협력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폭 양보한 수정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어서 한성그룹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신속히 재가동하고 해고했던 직원들을 고액 연봉으로 재고용하며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동시에 오염 공장으로 지목되었던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이전의 결정에 대해 사과했다. 한성그룹은 비록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서울의 대표 기업이었고 실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한재혁의 진심 어린 사과와 파격적인 이익 양보 약속에 많은 협력사들은 고심 끝에 한성그룹과 계속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의 주가는 마침내 반등하기 시작했다. 정진그룹과 풍성그룹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시현은 자주 풍성그룹에 와서 회의를 하고 업무를 보았다. 주태강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즉시 두 사람은 함께 앉아 한성그룹의 최신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정시현은 한재혁이 과연 한성가가 공들여 키운 후계자답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면을 전환시키는 능력은 칭찬할 만했다. 주태강은 턱을 쓰다듬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한재혁, 확실히 배짱이 있군. 굽힐 줄도 알고 펼 줄도 알고. 정시현이 그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미리 한성그룹의 협력사들을 접촉했지만 대부분은 한성과 재계약을 선택했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곳은 많지 않아요. 주태강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한성그룹은 뿌리가 깊어. 이번 한 번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어. 타격을 입힌 것만으로도 충분해. 게다가 한재혁도 바보가 아니니 오하늘은 이제 버리는 패가 됐지. 어떻게든 그녀와 선을 그으려 할 거야. 정시현은 그 말을 듣고 그의 장난기 어린 눈빛과 마주쳤다. 주태강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선 긋기 방법이 뭘까?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멎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당연히 그룹의 안주인을 다시 한성그룹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지. 주태강의 말은 예언처럼 들어맞았다.
바로 다음 날 한재혁은 정진그룹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회장실로 전화해. 한 회장이 아래층에서 정시연을 뵙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정시연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비서의 보고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안 만나. 돌아가라고 해. 얼마 후 비서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한 회장님께서 아래층에서 떠나지 않고 앉아 계십니다.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경비는 경비 불러서 쫓아내. 비서가 난처하게 대답했다. 한 회장님 곁에 경호원들이 많아서 경비원들이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감정을 추슬렀다. 좋아.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라고 해.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서류에 몰두했다. 한재혁은 꼬박 하루를 기다렸다. 그는 정진그룹 로비 소파에 앉아 핸드폰 앨범을 넘겨보았다. 앨범에는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함께 찍은 사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어릴 적 그는 정시연보다 훨씬 키가 커서 그녀는 그 옆에 서면 땅꼬마 같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팔은 그녀의 어깨에 딱 맞게 걸쳐져 두 사람은 아주 잘 어울려 보였다. 계속 넘겨보니 두 사람이 연애 시절 찍은 커플 사진들이 있었다. 아쿠아리움, 동물원, 디즈니랜드. 모든 사진에서 정시연의 미소는 매우 찬란했고 눈빛에는 한재혁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수줍게, 때로는 활짝 웃는 모습이었다. 한재혁은 자신이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며 얼마나 달콤하게 웃고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웨딩 사진. 그는 클라우드에 계속 보관해 두었다. 정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현대적인 것부터 전통 한복, 홍콩 스타일의 치파오 등 여러 콘셉트로 웨딩 사진을 찍었다. 모든 사진 속의 정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야 한재혁은 놀랍게도 자신과 정시연이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식 이후로 함께 찍은 사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눈앞에 정시연이 처음으로 붉어진 눈으로 왜 그러냐고 따져 묻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때부터 쉽게 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다. 한재혁은 자신이 오하늘에게 빠져 있을 때 정시연에게는 거의 무관심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사랑은 타협할 수 없고 오하늘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는 마음속에 쓰라림을 애써 무시하고 무의식적으로 정시연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 억지스러운 이유를 댔다. 그때의 정시연은 어땠을까?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견디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 무슨 짓을 했던가? 그는 오하늘이 정진과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도록 내버려 두었고 정 회장 부부를 살해한 흉수를 감쌌으며 그들이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했다. 무고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심지어 그들의 장례식까지 망쳤다. 향제로 정시연에게 화상을 입히고 저온 환경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했다. 한재혁의 손가락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정시연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현명한 내조자였고 일에서 그의 걱정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를 세심하게 챙겼다. 그가 일 때문에 바빠제때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출장 갈 때면 그녀는 그의 모든 짐을 완벽하게 챙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헌신에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치 없는 오하늘을 좇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친히 망가뜨렸다. 온 마음과 눈에 자신만을 담았던 그 정시연을 그가 직접 죽인 것이었다. 후회가 파도처럼 한재혁을 덮쳤다. 그는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정시연을 자신의 손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일에 몰두하던 정시연은 한재혁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밤은 깊어 있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 건물에는 회장실과 비서실의 불빛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비서실 문을 열고 미안한 듯 말했다. 미안해요. 일하다 보니 시간을 잊었네요. 야근하게 해서 어떡하죠? 오늘 야근 수당은 2배로 쳐줄게요. 비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정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탕비실로 각 컵라면 하나를 끓여 사무실 책상으로 돌아와 계속 일했다. 라면을 다 먹고 나니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정시연은 기지개를 켜고 퇴근 준비를 시작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렸을 때
그녀는 강한 힘에 의해 옆으로 끌려갔다. 거대한 공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몸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손에 든 가방으로 상대를 마구 내리쳤다. 시연아.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의 동작이 멈췄다. 가방을 내려놓자 눈앞에는 한재혁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탐욕스럽게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시연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이완되었던 눈빛이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한재혁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그 힘에 자신도 비틀거릴 정도였다. 한재혁 씨, 아직 안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한재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냉담한 표정을 보며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시연아,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정시연은 팔짱을 끼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한 회장님, 제가 뭐라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저 자세로 사과할 가치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사과하려 하든 제 대답은 영원히 하나뿐이에요. 불가능. 그의 말은 얼음칼처럼 한재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시연아, 알아. 내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널 아프게 했어. 난 죽어 마땅해. 네가 날 미워해도 할 말 없어. 하지만 모든 걸 설명할 기회를 한 번만 줬으면 좋겠어. 정시연은 냉소하며 눈썹을 치켜떴다. 한재혁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내가 당신에게 정진을 살려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한테 기회를 줬었나요? 한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우리 부모님은 오한을 손에 돌아가셨고 정진그룹은 위기에 빠졌어요. 당신은 뭘 했죠? 정시연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은 흉수를 감쌌을 뿐만 아니라 나더러 전 세계에 사과하고 그녀를 위해 해명하라고 강요했죠. 심지어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서조차 모든 걸 망가뜨렸잖아요. 그녀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가슴이 심하게 들썩였다. 갑자기 소매를 걷어올려 화상 흉터로 가득한 팔을 드러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잊지는 않았겠죠? 뜨거운 향재로 내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저온 환경에서 치료받지도 못하게 해서 이 흉측한 흉터들을 남겼잖아요. 한재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후회와 고통이 그를 덮쳤다. 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하하하하. 정시연은 크게 웃고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흑곰에게 맞아 부러진 내 갈비뼈가 다시 붙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내 피부의 흉터가 사라지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우리 부모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나요? 그녀는 한 걸음씩 한재혁에게 다가가며 또박또박 말했다. 한재혁,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당신의 모든 잘못을 지울 수 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유치해졌죠? 한재혁은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정시연이 말한 모든 것은 지울 수 없는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해서 그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한참 만에 겨우 몇 마디를 뱉어냈다. 시연아, 네가 용서만 해준다면 뭐든지 할게. 정시연은 창백해진 한재혁의 얼굴을 혐오감 가득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한재혁, 난 평생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이에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 그녀의 단호한 말에 그의 심장은 텅 비어버린 듯 차가운 바람이 관통했다. 한재혁의 눈이 순식간에 핏발이 섰다. 그는 정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의 온도는 뜨거웠다. 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린 그렇게 사랑했잖아. 네가 그렇게 빨리 날 사랑하지 않게 됐을 리 없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흔들리는 눈빛은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상처받아 보였다. 나 정말 잘못했어. 내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뭐든지 할게. 시연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너였다는 걸. 감옥에서 나온 죄수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잖아. 왜 나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너한테 증명하게 해줘. 정시연은 한재혁에게 벽으로 몰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의 뜨거운 숨결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눈에는 깊은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한재혁, 그만해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나를 계속 상처 주는 거라면 그런 사랑 난 감당 못해요. 한재혁의 소나귀에 힘이 더 들어갔다. 그녀의 손을 부술 듯한 힘이었다. 시연아, 내가 변할게. 네가 싫어하는 모든 걸 널 위해 바꿀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그는 주머니에서 그녀가 억지로 빼냈던 결혼 반지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목소리는 먼지처럼 낮아졌다. 이 반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 시연아, 내 마음은 머리보다 더 정직해.
단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내 마음속엔 항상 네가 있었어. 우리가 너무 오래 함께해서 너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어쩌면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증오가 네 눈을 가리고 감정을 지배해서 네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넌 아직 날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 오랜 세월의 감정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을 리 없어. 그는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 가닥의 흔들림, 남은 사랑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한재혁, 정시연이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잔인했다. 분명히 말해줄게요.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을 보면 깊은 증오심만 느껴져요. 당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요. 두 마디 말에 한재혁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는 듯 얼굴이 붉어지고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불가능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오른손으로 벽을 세게 내리쳐 그녀가 떠날 길을 막았다. 네가 어떻게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날 기다렸겠어? 내가 오하늘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날 떠나려 하지 않았잖아. 정시연의 시선은 물처럼 평온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으니까요.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을 만큼. 하지만 한재혁 씨, 한 번 변한 사람 마음은 기다린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한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를 악물고 날카롭게 물었다. 내가 지금 네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비록 조금 늦었지만 돌아봐 줄 수는 없는 거야. 정시연은 눈앞에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했다. 문득 젊은 시절 그에게 두근거렸던 감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한재혁,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난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을 알게 된 걸, 당신을 사랑했던 걸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를 바랄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너무 값싸요. 쓰레기처럼 주울 때는 보물처럼 여기다가 필요 없어지면 당장 버리고 싶어 하죠. 왜 그렇게 값싸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되찾으려 하는 거죠? 그게 나를 얼마나 역겹게 만드는지 몰라요? 정시연의 말에 담긴 냉담함에 한재혁은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오하늘을 좇는 일은 온 서울이 다 알게 됐어요. 나는 어리석은 광대처럼 당신의 감정적 시혜를 바보같이 기다렸죠. 생각나면 잘해주다가도 오하늘이 관련된 일이면 당신의 선택은 언제나 그녀였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한재혁, 당신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한재혁의 머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감정들이 요동쳤다. 그의 목을대가 한번 움직이고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다. 처음에 오하늘에게는 그냥 호기심이었어. 재미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느새 감동을 느꼈어. 그녀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고 나는 그녀를 돕고 싶어졌어. 나중에야 알았지. 그녀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고 모든 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쇼였다는 걸. 정시연은 한재혁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반문했다. 그래서요? 공기 중에 긴 침묵이 흘렀다. 이내 그의 느린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뒤늦은 상실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한재혁은 무언가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에게 다가가 두 다리 사이에 한 발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심지어 그녀의 목덜미에 숨을 묻고 피부를 핥듯 탐했다. 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과거는 모두 잊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줘. 평생 너를 사랑하고 돌봐줄게. 응, 치우. 정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로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주태강이 문 밖에서 달려들어왔다. 그는 한재혁을 그녀에게서 떼어내고 주저없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 새끼, 시연이한테서 떨어져. 한재혁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입가에 즉시 피가 번졌다. 그는 손을 들어 피를 닦고 살기 어린 눈으로 반격하려 했지만 주태강이 몸을 피하며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한재혁의 표정이 흉측하게 변했다. 그는 비웃음을 지었다. 주태강, 네가 뭔데? 나와 시연이 일에 끼어들 자격 없어. 주태강의 표정은 사람을 얼어 죽일 듯 차가웠다. 한재혁, 너야말로 뭔데? 그저 전 남편일 뿐이잖아.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 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해? 한재혁은 격분한 듯 동공이 커지고 주먹을 쥐고 다시 다가섰다. 죽어. 주자켓. 주태강은 한 손으로 주먹을 맞고
다른 손으로 빠르게 반격했다. 두 사람은 즉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그만해요. 두 사람 다 그만해요. 정시연이 아무리 외쳐도 두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안내 데스크에 놓인 야구 방망이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방망이를 들고 한재혁의 뒤통수를 향해 세게 내리쳤다. 다음 순간 한재혁이 돌아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빛은 점점 흐려졌다. 주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시연은 즉시 주태강에게 다가가 걱정스럽게 그의 상처를 살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한재혁의 시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그녀가 다른 남자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이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배어나오는 고통과 절망이 덩굴처럼 그를 옥죄었다. 마침내 이 순간 그는 정시연이 정말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오하늘의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북경찰서는 여론의 빠른 확산을 고려하여 그녀가 형사 입건된 후 즉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하늘이 고의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사체 오욕, 집단 공공질서, 교란 등 행정 위반 행위도 병합 처리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의 발표로 사건의 기조가 정해지면서 오하늘은 징역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한재혁은 병상에 누워있다가 그녀의 전화를 받고 잠시 멍해졌다. 재혁 씨, 당신 나 제일 사랑했잖아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나 감옥 가기 싫어. 보석으로 빼주든가 병보석이라도 받게 해줘요. 전화기 너머 오하늘이 악을 쓰며 외쳤다. 그는 알 수 없는 짜증을 느끼며 주저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오하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한재혁은 무표정하게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비서에게 전화했다. 오하늘에게 변호사를 붙여줘. 반드시 감옥에서 20년은 썩게 만들어. 구치소 쪽에도 연락해서 특별히 잘 보살펴주라고 해. 너무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알겠어? 전화를 끊고 한재혁은 뉴스를 켰다. 헤드라인은 정시연과 주태강이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검토하는 사진이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쥐어짜는 듯 아팠다. 그날 밤 그녀에게 맞아 쓰러진 후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정시연은 그의 비서에게 연락해 그를 데려가게 했다. 입원한 사흘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희망은 완전히 꺼졌다. 오하늘 사건으로 한성그룹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한재혁은 퇴원하자마자 그룹의 일을 처리하느라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빠르게 쇠약해졌다. 어느 날 그가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을 때 비서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에서 기어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쪽에서 협력할 환경단체를 찾을 때까지는 안정시키기로 했잖아. 비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회장님, 그들이 정진그룹, 풍성그룹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재혁의 펜이 멈췄다. 잉크가 종이 위에 번졌다. 정진그룹과 풍성그룹이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고 미국 파트너사 측에서 큰 관심을 보여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진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 지원이 없어 프로젝트 진행이 더뎌 파트너사 측에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재혁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알았어. 먼저 나가봐. 비서가 나가자 그의 꼿꼿했던 등이 무너져 내렸다. 정시연은 이미 그의 기억 속 어린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진을 훌륭하게 경영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풍성그룹을 선택했다. 강자와 강자의 연합 아래 한성그룹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었다. 한재혁은 책상 위 정시연과의 옛 사진을 들어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다. 그가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여인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정시연을 응시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다. 정진그룹 회의실. 정시연은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긴장된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저절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서명을 마친 상대방이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금발의 외국인은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다. 정 회장님, 주 회장님, 앞으로 협력이 기대됩니다. 정시연은 그의 손을 잡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저희도 기대됩니다. 미국 파트너사를 배웅하고 나서 그녀는 더 이상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주태강을 꽉 껴안았다. 해냈어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 주태강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등을 토닥였다. 그래, 네가 해낸 거야.
정시현은 기쁨에 겨워 있다가 잠시 후 어색하게 그를 놓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진의 기획안과 데이터 덕분에 이번 협상이 이렇게 순조로웠던 거야.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다. 풍성그룹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추진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고 심지어 울먹이기까지 했다. 주태강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는 부드럽게 위로했다. 시연아, 회장님 내외분께서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이 미국 파트너사들을 잃었으니 한성그룹은 큰 타격을 입을 거야. 주태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따뜻한 품이 그에게 안겨왔다. 정시현이 뜻밖에도 다시 그를 꽉 껴안았다. 태강 씨, 고마워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정시현은 등 뒤에 지탱을 느끼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깊이 묻고 조용히 울었다. 그 포옹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녀의 감정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이자 주태강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놓아주었다. 다음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정시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힘있는 손이 그녀의 손을 마치 보물처럼 감쌌다. 그 따뜻한 촉감이 전혀 싫지 않았다. 시연아, 주태강이 말하며 갑자기 손에 힘을 주었다. 길고 가는 손가락이 그녀의 두 손을 단단히 감쌌다. 태강 씨? 그녀는 갑자기 말을 더듬었다. 손에 살짝 힘을 주어 빼내려 했다. 그는 매우 진지한 태도로 천천히 말했다. 시연아, 더 이상 친구로만 지내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내 곁에 있고 싶어. 정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태강은 두 사람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손바닥 아래로 그의 심장 박동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뜨거운 심장 박동에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시연아, 내 마음을 알겠어? 정시연은 그의 눈을 마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눈빛은 깊고 다정한 샘물 같아서 천천히 그녀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모든 불안과 불안정을 잠재웠다. 나 당신을 좋아해. 시연아. 그의 경건한 말은 마치 신에게 하는 기도 같았다. 네가 모를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내 이름을 들어왔어. 그때 내게 내 인상은 그저 한재혁이 애지중지 키우는 작은 장미였지. 나중에 네가 이혼하고 갑자기 나를 찾아와 협력을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우스웠어. 온실 속 화초가 분수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는 가볍게 웃고는 말을 이었다. 그러다 요즘 너와 함께 지내면서 너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끌렸어. 어느 순간부터 내 시선이 너에게서 떠나질 않더라. 그때는 아직 내 감정을 깨닫지 못했지. 한재혁이 나타나고 나서야 내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됐어. 그가 널 상처 주는 걸 보니 그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게 좋아하는 거였어. 주태강은 그녀를 확신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네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정시연, 나는 너를 좋아해. 아주 많이. 내 덕분에 누군가를 걱정하고 신경 쓰는 감정을 알게 됐고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가 있으니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졌어.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나와 만나줄래? 정시연은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강 씨, 잘 모르겠어요. 주태강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놓았다. 괜찮아. 시간을 줄게. 주태강이 손을 놓는 순간 정시연은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내면의 충동이 그녀를 부추겼다. 태강 씨,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만 온 마음을 쏟고 싶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막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정말 없어요. 이해해. 주태강이 온화하게 대답했다. 나는 널 지지할 거야. 그 일 이후 한재혁은 정시연이 정말로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었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는 일에만 몰두했고 결국 과로로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과거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달콤했던 순간, 다투었던 순간, 모든 것이 결국 그녀의 냉담한 눈빛으로 멈춰섰다. 깨어난 후 한재혁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정시연 앞에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순조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정진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주태강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수많은 개미에게 갉아먹히는 듯 아팠다. 예전에 정시연이 그와 오하늘을 보며 느꼈던 기분도 이러했을까. 정시연의 삶은 충실하고 질서정연했다. 몇 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정진그룹은 점차 안정 궤도에 올랐고 나날이 발전했다. 주태강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친구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들은 조용히 변해갔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대화는 일에서부터 사소한 생활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그녀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는 항상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들 사이에 조용한 교감이 흘렀다. 이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는 따뜻한 물줄기처럼 한때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 문을 서서히 스며들었다. 정시연의 30번째 생일날, 주태강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진중했다. 시연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예감했다.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햇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네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다고 했었지. 이제 넌 해냈어. 다시 한번 묻고 싶어.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정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긴장, 갈망, 그리고 조심스러움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찬란한 미소와 함께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태강의 눈에 즉시 기쁨의 빛이 터져 나왔다. 그는 다가가 꽃다발을 건네고 그녀의 팔짱을 꼈다. 가자 남자친구. 그의 목소리는 경쾌했다. 이 모든 것을 몰래 지켜보던 한재혁이 보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이 모든 것을 망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그의 모든 힘을 앗아갔다. 그는 한 모금의 피를 토하고 다시 쓰러졌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치의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회장님 가난 말기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평온하게 받아들였다. 한재혁이 한성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은 정시연이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마치 증발한 듯 소식이 끊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정시연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주태강과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